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은 인권과 헌법에서 소단원 2 인권 침해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겠죠.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단원 1에서 기본권 그리고 뭐 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권의 5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인권의 정의도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3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 번째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기준으로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건들 수는 없지만 어쨌건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인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는 뭘 볼 거냐면, 그럼 나의 인권이 과연 침해되었을 때 어떤 경우가 침해된 경우이며, 그리고 이렇게 침해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단원 2 인권 침해와 구제도 투데이 포인트에서 주제를 2개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인권 침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래서 인권 침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이 1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2는 인권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이 예방과는 다르죠, 여러분. 이 예방이라는 건 인권 침해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고, 인권 침해가 막상 벌어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구제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주제 2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 이거를 알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권 침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발생 원인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발생 원인의 첫 번째는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원인, 개인의 편견이나 이 고정관념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지는 이 인권 침해는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랑 고정관념이랑 이 단어들도 매우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이게 인권 침해인 줄도 몰랐는데 어느덧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매우 무섭고 매우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일부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 그걸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회나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 때문이다. 결국 이제 이거는 관습, 관행.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습이나 관행은 뭐냐? 지금까지 쭉 자연스럽게 해오던 것들, 반복되어 오던 것들, 우린 이걸 관습, 관행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익숙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이란 관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 관습이나 관행 때문에
우리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사회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 이거는 제대로 된 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인권 침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적절하지 못한 법률이나 제도 때문이죠. 사실 이 적절하지 못한 법률이나 제도 때문에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물론 오늘날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근현대사, 근현대라고 보긴 좀 그렇고 현대사겠죠. 뭐 70년대, 80년대 이러던 시절,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때 시절, 그때는 이런 적절하지 못한 법률 그리고 제도 때문에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게 인권 침해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물론 이 이전에 있던 관습이랑 관행의 영향도 있겠지만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제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아 이게 맞구나. 그리고 이게 법을 지키는 거야.'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는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잘못된 거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왜? 법이니까.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제도를 따라야 된다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데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편견이랑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인권 침해가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남자는 인생에서 3번만 운다. 그쵸? 음. 남자는 인생에서 3번만 웁니다. 길거리에서 남자가 울고 있거나 사소한 일로 울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서 울거나 아니면 혹은 영화를 보다가 극장에서 울거나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흔히들 얘기하죠. "남자는 인생에서 3번만 우는데 왜 너는 지금 울고 있냐? 아우 부끄러워. 어우 뭐 속된 말 어우 쪽팔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막 나와도 "왜 쟨 왜 울고 있는 거야?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말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라는 거죠. 특히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이 성역할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사람들 개개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남자가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개인의 그 사람의 자유, 그 사람의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못 울게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3번 언제인지 압니까? 전 모릅니다. 저는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남학생들. "남자는 인생에서 3번밖에 안 울어.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울어?" 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 그냥 울지 마세요. 자 그다음 또 이런 거 이거 정말 학교에서 교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남학생이 있는 학교 뭐 공학 뭐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진짜 이거 진짜 확 티가 납니다. 특히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의 학교의 생활 기록부에 이 취미, 특기예요. 이런 걸 쓰는 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로 희망. 사실 요즘에도 남아 있는 학년들이 있지만 이젠 진로 희망만 남아 있고 뭐 취미, 특기 이런 쓰는 란은 없죠. 근데 취미, 특기 이런 걸 쓰는 란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왜 이런 것까지 생활 기록부, 학생 기록부에 남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때 조사를 해 보면 학생들을 조사를 해 보면 남학생들은 운동이 많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독서. 그리고 또 있죠. 음악 감상. 음악 감상. 어 쪼끔만 더 한술 더 뜨면 자수, 뜨개질. 어
선생님 이건 좀 오바네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요것들은 조금 오바이긴 한데 어쨌건 여학생들은 요런 거, 남학생들은 운동, 뭐 게임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만약에 남학생이 십자수를 썼다. 그럼 이제 학생을 부르는 거지. 야, 너 진짜 십자수가 취미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라는 거죠. 자꾸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게 무슨 인권 침해야. 그냥 뭐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기분이 나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장난으로 "아 그래, 그래 뭐 그래 넌 그렇게 얘기해라."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건 인권 침해야.'라는 생각을 하지 뭐 하면서도 그냥 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뿐인 거지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커피 타기는 여성의 역할? 정말 대한민국 현실에서 과거에 이런 일들 많이 벌어졌죠. 지금도 어떤 회사에선 어떤 사무실에선 이런 게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정말 잘못된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왜 사무실에서 이런 커피나 타는 이런 게 여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커피 뭐 마시고 싶으면 그냥 자기가 타서 마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다 있는데 왜 하필 콕 찍어서 여자 직원에게만 "커피 타오세요." 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요즘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100% 아무리 둘러봐도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다면 당장 오늘 수업 말미에 배우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특히 성 역할에 관련된 이런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권 침해가 정말 많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나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결혼한 여성을 출가 외인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여러분 출가 외인이란 단어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어디 법적으로 정해져서 이 사람을 결혼하면 여성은 출가 외인이라 불러야 한다라는 법이 있거나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부터 조선시대, 유교사회 이때부터 내려오던 그냥 관습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커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음에 자식 세대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관행이죠. 관습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여성을 출가 외인이라 부르는데 이거 정말 어 남녀 차별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출가 외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출 나왔다는 거죠. 어디를? 집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이라는 거죠. 외인이라는 건 한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집단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외인입니다. 외인.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은 가족을 아빠, 엄마, 뭐 딸, 아들 뭐 이렇게 자식들이 있겠죠. 그런 가족에서 결혼을 해버리면 이 가족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죠. 이 집안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게 출가 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여성들은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 저쪽 남편네 집 식구가 되는 거죠. 그게 출가 외인입니다, 여러분. 아무 뜻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를 만약 썼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여학생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거는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습과 관행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차우파디라는 동남아 어떤 국가의 특정 국가의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럽네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뭐 그게 어떤 생명을 경시하거나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 갑론을박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문화라는 걸 참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이건 안 맞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그 근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 관습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의 관습인지 어떤 국가의 관행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반드시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이런 인식보다는 요런 관습과 관행도 어떤 국가에는 존재하구나. 근데 이거는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미개하다, 잘못됐다, 못됐다 이런 생각까지는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차우파디가 뭐냐면 어떤 그 국가, A 국가라고 할게요. 그 국가에서는 여성이 생리를 하잖아요. 요 시기가 되면 생리를 하는 여성이 매우 불결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상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고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를 하는 시기에 이 여성을 마을의 특정 공간에 이렇게 가둬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던 관습, 관행인데 이게 현재도 그렇게 돼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난 거에 이렇게 여전히 하다가 또 한 명의 여성이 죽었습니다. 이제 너무 추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습과 관행을 따르다 보니 이 여성이 격리가 되었고, 근데 그 격리된 곳이 너무 춥고 허름하다 보니 이 여성이 이제 며칠을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를 못 견뎌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가 어떻든 간에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정도의 그런 관습과 관행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하지만 일단 판단은 유보한 채 어떤 이런 차우파디라는 잘못된 관습과 간행으로 여성들의 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남학생들의 교복은 전부 바지고 여학생들의 교복은 꼭 치마여야 되느냐. 사실 오늘날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여학생들의 교복이 이제 치마와 바지를 혼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입기 싫으면 바지를 입어도 된다라고 해서 바지를 입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여학교에서 바지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에 추워도 아무리 추워도 그냥 치마 입고 다녔어요. 요즘이랑 많이 달랐죠. 그래서 남학생은 교복은 바지를 입어야 된다, 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 우리 사회, 우리 집단의 이 잘못된 관행, 이것 때문에 여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된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날엔 고쳐졌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나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권 침해는 또 어떤 일로 벌어지느냐? 적절하지 못한 법이나 제도 때문에도 벌어지죠. 근데 이 법이나 제도는 우리가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상당히 쉽게 고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상당히 지리하고 지리하다는 거 오래 걸리고 더디고 이러기는 한데, 이거는 정말 고치면 고칠 수 있어요. 법을 뜯어 고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고치면 빨리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개인의 편견, 고정관념, 사회의 관행, 관습보다는 훨씬 빨리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에 이 호적 제도를 없애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생이나 이런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이 호적 제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호적은 하하 정말 역사를 배우다 보면 나올 거예요. 호패. 조선시대 호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이 호적이 호패에서 나온 그냥 거기서 이어져 온 제도를 그냥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호적이라는 서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는 건 옛날 이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최소의 단계, 최소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호에 몇 명의 식구들이 딸려 있죠. 그래서 이제 임금은 이 호가 몇 개 있냐를 보고 이렇게 백성이 몇 명이 있구나. 호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제도죠. 근데 이 호에 대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호주라고 합니다. 호의 주인인 거죠. 근데 이 호주가 지금까지 누구였느냐? 아빠죠, 아빠.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 제도는 그 가정의 남편, 아빠가 주인이 돼서 이 주인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누구냐라는 이 소속이 되어 있는 거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호적입니다. 호적.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혹은 드라마에서 호적을 파서 옮긴다, 호적을 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빠라는 주인이 있는 이 가정 호가 있습니다. 이 밑에 내가 이 아빠 밑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빠와 한 가정을 이루고 나는 아빠의 자식인 거죠. 근데 아빠가 나의 호적을 파서 옮긴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 내 가족,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빠랑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호적 제도가 있던 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꼈겠죠? 호적 제도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남녀의 차별이 심각하죠. 가부장적인 어떤 역할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호적 제도는 실제 가족 관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에 가서 이제 가정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전의 아버지와 지금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엄마를 따라서 새로운 아빠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사는데도 호적제도 상에는 나는 여전히 이전의 아빠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류를 떼거나 어떤 데 회사를 지원하거나 이럴 때 계속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아버지는 나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못 갖는 거죠. 이게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혼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해야만 했는데 이 이혼을 해서 떠나도 호적이라는 게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든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드디어 이 호적 제도를 없애고 이제 가족 관계 등록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여러분의 형제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호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가족이라는 걸 딱 픽스 시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구의 형제 자매라는 날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이게 오늘날 새로운 가족의 형태. 정말 오늘날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아빠, 엄마, 형제, 자매가 있어야 가족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 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법률이나 제도, 호적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므로 인해서 인권 침해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옛날은 여러분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이때의 성은 김씨냐 황씨냐 박씨냐 최씨냐 이거예요. 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동성동본이라 해서 결국 사돈 몇 촌으로 넘어가면 가족이라는 거죠. 이거 없앤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이런 연인들이 결혼을 못하고 국가에서 징역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인권 침해죠. 난 자유롭게 내 신체의 자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자유권. 근데 국가가 이거를 터치를 한 거죠. 간섭을 한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권 침해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구나라는 배려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어떤 멘트를 했냐면 인권 감수성을 키우자라는 거죠.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조심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함해서 인권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행동, 태도 등을 우리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거죠. 알겠죠?